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죠? 리드미다 투데이.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이고요.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역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네. 이 2월 달에 힐링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힐링이 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소망을 좋겠네요. 가진 이런 심리는 어떤 겁니까, 박사님?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역시. 이 스크린을 새로 달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뭔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한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뭔가요? 요즘 스크린은 시스루다. 뒤가 다 비친다. 이게 이제 안 보이시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죠. 녹음하는데 이 녹음 회의실에 스크린 하나 달아놨고 거기에 에피소드를 띄워서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스크린이 그럼요. 사실은 스크린이 아니라 네, 시트로 예? 시스루. 그럼요. 뭐죠 저게? 저 뒤에 있는 블라인드 앞에다 단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죠?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라고. 언젠가 이곳에 그 사진이 한번 공개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희가 깜짝 놀라지 깜짝 놀라지 네, 진짜. 정말 제가 하나 찍어서 올릴까요? 그래도 여기 뷰가 좋아서. 그죠? 네, 뷰는 괜찮은 곳에서 네. 그럼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힐링과 관련돼서 박사님의 에피소드를 나눴었죠. 네네. 네, 그때는 어떤 주제였었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 힐링으로 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살짝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때는 제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그 자존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때는 우리가 헤일리님 네. 에피소드 네. 그죠?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이었었죠? 일단 뭐 취준생 여러분들을 우선 위로해드리기 위해 썼지만 결론은 모두 다 이제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죠. 썼던. 네, 네. 취준생에게 제가 꼭 그때 참석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일정이 그때 있어가지고. 딱 안 그리고 계셔. 황 박사님의 뭐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운셀링. 네, 카운셀링 카운셀링 하시는 디데이에. 네. 유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주에는 잉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그 막연한 키워드를 던져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앞에 방송들 다시 한번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힐링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는데 이번 주는 어떤 주제죠, 대표님? 이번 주도 역시나 테마는 힐링이고요. 이번 주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쓱 보면 요즘 그 통계를 놓고 보면 뭐라 그랬어? 저 신규 채용의 한 70%인가가 계약직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70%씩이나 될까 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계약직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굉장히 핫한 에피소드네요, 그렇죠? 요즘에 정말 계약직도 많고 비정규직도 많은 시대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 엔딩이다. 뭐 이런 그렇죠. 주제인데. 해피 엔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제목과 그리고 저자가 누구신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제목은 파견직 비정규직이면 어때? 끝은 해피 엔딩. 그다음에 저자는 김지현 님. 네, 김지현님입니다. 해피 엔딩 하고서 노래 부를 뻔했어요. 네. 자,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그래서 그 애들 만화에 나오는 해피엔딩. 왕자님 그렇군요. 것처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딸내미가 요즘에 그런 거 보시고 이게 화면 하나를 보고 여러 가지 저는 김지현 그래서 룰라 하면서 그런가요? 네. 네. 연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의 커리어 패스를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비서로 엄청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뭐 삼성물산에도 계셨고 우림건설에도 계셨고 대우산업개발. 여기는 제가 대우산업개발이라는 게 있었나요? 자동차 판매 건설 부문. 대우자판의 건설 부문. 지금은 네. 자, 한국 팔로우십 센터에서도
비서 전문 과정 양성 교육도 하시고 지금 경기대학교에서 서비스 경영 전문 대학원을 다니셨던 것 같고 지금은 에듀커넥션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셔서 후진 양성을 힘을 쓰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그 경력이 화려하시고 네. 이제 비서로서 그리고 리더십, 팔로워십에 대한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시네요. 그러네요. 한 비서로 지금 몇 년? 2017년이죠. 그렇죠. 비서 커리어로 한 13년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이분이 쓰신 글이나 이렇게 꾸며놓으신 거 보니까 되게 역동적인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그런 것도 보시나요? 이게 막, 이게 막 그냥 사실은 이게 그 웹페이지를 띄워놓은 건데 거기서 에너지를 느끼시는군요. 네. 네. 근데 글을 보거나 이분이 이렇게 막 남겨놓은 것들을 보면 글 자체에 에너지가 상당히 보이잖아요. 왜 우리는 안 보이지? 우리는 왜 안 보여? 그러니까 박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둥거리당당 둥당당. 나는 룰라밖에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거 역시 어쩌지. 그 전공자는 달라요, 심리가.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떻게든 띄워주지 뭐 어떻게. 자, 우리 대표님 이 에피소드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살짝 실제로 풀 텍스트를 다 읽어보시면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한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려고자 하는 핵심은 비정규직이라도 또는 계약직이라도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이제 잡코리아에 들어와서 비서 채용 검색을 해봤다라는 거죠. 이분 비서 채용 트렌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더니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여긴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조금 더 많아졌다. 예전과 비해서 연봉도 많이 올랐고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네요. 대기업 정규직 비서 채용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드물죠.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오피셜 스킬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어학 능통자 우대 조건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처우 좋고 연봉 좋은 회사로의 정규직 비서 취업은 정말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비서로서. 그렇죠, 그죠? 비서로서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본인이 파견직 비서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직할 때 요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 이직하시는 임원을 따라서 함께 이직을 하셨다라는 그쵸, 겁니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직에 대한 준비나 두려움은 실제로 별로 없었었다. 라는 얘기셨었고요. 그 다음에는 입사 지원서 딱 한 번 써봤고 인맥 취업이었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은 경력직 취업은 그래서 인맥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요. 오늘은 파견직 비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파견직 비서를 뽑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평균 임원의 임기가 2-3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임원한테 맞춰서 뽑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직 비서도 장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장점이냐? 시간을 내가 좀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대기업 시스템을 한번 맛볼 수도 있다라는 것들,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야근이랑 주말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주말 출근이 거의 없다. 그렇죠. 네. 야근과 주말 출근이 거의 없다. 시기 때문에. 대기업의 운영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면 물론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나 작은 연봉, 열악한 처우 등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효율적인 경력 관리와 시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파견직,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비서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밌는 내용이고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에피소드를 저희가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파견직 비서 비정규직이면 어때? 끝은 해피엔딩 이렇게 쓰셨는데 제목은 제 느낌에 이건 비서직으로만 접근해서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정규직, 그렇죠. 그렇죠. 비정규직에 그냥 계약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네, 얘기인 것 같고 결국 핵심은 본인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사실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그 채용이 될 수 있는 루트가 열리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한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비정규직이나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외국계라던가 아니면 외국계는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비서직인 경우에는 제가 아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임원분들이 본인이 떠나시거나 제일 좋은 케이스는 떠나실 땐 사실 힘이 없죠. 승진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 비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는 경우가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어떤 분은 비서셨는데 보통 비서분들이 소속이 인사팀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팀 소속이다 보니까 뭐 밥을 먹거나 회식을 하면은 인사팀하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비서분은 굉장히 이제 현명하셨던 게 실제로 굉장히 일도 잘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평소에 일을 하는 동안에 그런 인사팀 분들하고 굉장히 네트워크를 잘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 얘기한 대로 그 해당 임원은 뭐 한 2, 3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나갔는데 그럼 이 비서가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인사팀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인사팀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인사팀으로 이제 옮기면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좋은 케이스. 제가 아는 분이랑 같은 분인가요? 혹시 이니셜 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걸로. 이런 케이스가 벌써 두 건이나 있는 걸로. 저희 일단.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이제 그 비서, 이분은 또 공동 비서였어요. 외국계이기 때문에 파트너 3명에 3명, 4명의 공동 비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그 저희는 이제 대련에 그 HR 그 페이롤 하는 대련에 오피스가 있었는데 글로 가시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랬더니 글로 가셨는데 거기서 오히려 이제 그 중국 분들을 총괄하는 그런 롤로 가셨다가 또 조금 있다 다시 오시더니 HR로 변신을 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땐 정규직이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HR 쪽 커리어를 쌓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 보면서 아마도 이분이 지금 상태에 대한 에피소드를 쭉 쓰셨는데 아마도 이 에피소드 2편이 나온다면 나는 인생의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이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이 현실에서 짧게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일을 하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롤을 바꿔나가면서 향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도 하셨던 것 같고요. 여기 네, 있는데요. 다음 에피소드가 구조조정 대상 1순위 비정규직 사원 체육대회 장기자랑으로 정규직되다. 본인의 얘기 아니실까요? 뭐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점점 스스로를 퀄리파잉하고 한 단계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분이신 것 같아서 박사님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성장에 성장? 네, 성장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이분이 진짜 그 비서직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올리셨네요. 저도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서 시절에 뭐 언론사 대응은 어떻게 했다든지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어떤 뭐 인상을 줘서 뭐 정규직이 됐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네요. 네. 이분 보면 앞으로 비서 관련돼서 뭔가를 하시고 싶어하는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향성,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미래에 더 밝고 더 안정된 모습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꽤 분이시네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액티브한 에너지가 느껴지시는 거군요. 네네. 결국 이 김지현님의 에피소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보기엔 비서를 지향하고 있거나 비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헤일리님은 자꾸 에일리랑 헤일리랑 그죠? 헤일리가 좀 세죠. 왜? 뭐가 세죠? 어떤 게 해니까.
헤헤. 애는 애. 헤헤. 네, 네. 이어서 네. 제가 아직 이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익숙하지 않죠. 네. 익숙할 때 아니, 남자친구 나이가? 그렇지만 젊습니다. 아, 네. 저희도 다 젊은 뭐 네? 저희도 젊어요. 예,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왜 먼저 부르셨어요? 질문해 혜인님 왜 주시죠. 부르셨어요? 네? 아, 잊어먹었잖아요. 아니, 그 원래 커리어의 시작을 외국계에서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계 되게 얘기는 좀 많이- 어떠세요? 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 지금 김지현님이랑 제가 아. 봤던 외국계 비서님들이 되게 비슷한 성향이신데 전체적으로 이제 스스로 하시는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시면서 그걸 이렇게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나시고 이제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인맥 취업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사실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 능력을 보여줬냐에 따라서 더 좋은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해 가는 방향인데 특히 비서직이라는 것도 그렇고 비정규직이라 함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단순히 일만 잘해서도 안 되고 커넥션 뭐 이런 활동들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분이 해 나가신 커리어를 보면 굉장히 되게 고무적이고 일반 이제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들을 보시면 아 이런 커리어 방향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배울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우리가 이제 종종 어떤 회사를 가게 될 때 그 회사에서의 직급, 뭐 그 회사에서의 어떤 뭐 역할, 뭐 혹은 뭐 페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면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커리어라는 거는 단순히 그때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시작인 거고 내가 이를테면은 정규직으로 가든 비정규직으로 가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들이 열린다는 기회가 거예요. 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에 놓여진 이 조건과 나를 사람들이 대하는 어떤 태도, 뭐 내 명함에 찍혀 있는 뭐 비정규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뭔가 내가 이렇게 그 떳떳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자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쉽지는 않은 얘기죠. 뭐 그런 예도 되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뭐 회사 본부장님을 뵀는데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시고 이 양반이 이제 그 베인이었나 보스턴에 계시다가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가셔서 본부장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관두시고 아마 지금쯤 북유럽이나 호주에 계시지. 저기 가셨네. 쿠바 가셨네요. 쿠바 회사 때려치시고 네, 가셨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이제 저랑 만날 때 저도 요즘에 되게 프리하게 하고 다니니까 둘 다 이제 캐주얼하게 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뭐 그분도 되게 어리게 생겼거든요. 네, 뭐 저만큼? 네. 그분도 나 이거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도 오케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형님?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둘이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퇴직을 하신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쫙 빼고 오셨더라고요. 이 어색함은 뭐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부동산 가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캐주얼하게 가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부시당해가지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네. 여자들이 백화점 갈 때 풀 메이크업 하고 가도 그쵸, 집 그쵸? 앞에 백화점 가는데 옷이랑 화장을 풀 메이크업 맞아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는데 그쵸? 뭐 이렇게 명함에 똑같이 사원이라고 써 있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외국계는 비정규직 사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괜히 그런 약간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내부에서 알게 모르게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비정규직이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떠한 좁다 보니까 그랬을 때 약간 무시한다라는 느낌? 그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가르쳐던 친구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비정규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결혼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네, 여기 리디미에도 있습니다. 동대문 복면가왕이라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부장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여자분이에요? 네. 그 왜 이부장하게 생겼냐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여전히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 남자들 잘생기거나 키가 크면 플러스가 되는 어트랙션이라는 게 그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트랙션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뭐가 있어. 그냥 우리는 이쁘면 좋잖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트랙션 그런 게 이렇게 있죠. 하니까. 그 연구에서 보면 네. 법정에서 갔을 때
그 어트랙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법정 형량 차이 이런 거 이렇게 오. 하는 기도 볼 때 어트랙션이 있으면 확실히 형량 같은 게 좀 심지어 지금 요즘에는 로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여자 변호사를 뽑을 때에 숨겨진 기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그 얼마 전에도 이런 기사가 났었죠. 로펌에서 그렇게 뽑고 혹은 그 로펌에 있는 여자 변호사 분들에게 뭐 어려운 예를 들면 케이스나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맡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하여튼 현실은 네, 네. 현실은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영어가 토익이 한 930에서 40 정도 됐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나와서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고 똘똘해요. 제가 만나봐도 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야지 어트랙션이 굉장히 어트랙션 레벨이 높다라는 거죠. 예. 오늘 또 배워갔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근데 취업이 안 돼요. 쓰는 족족 다 떨어지는 겁니다. 왠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잘 네. 됐다 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던 거였었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아깝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턴을 좀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시켰는데 첫 번째 회사에 갔다가 첫 번째 회사에서 또 이제 중견 정도가 되는 헷갈린다 커리어가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있었었다가 중급 중간 레벨 정도에 있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존슨앤존슨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계약직이었어요. 갈 때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커넥팅 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네, 그 잉어 있지 않습니까? 잉어. 예. 난 잉어였어를 안 거죠. 난 금붕어가 아니었어. 그 리서치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일이 자기랑 안 맞는다. 재미는 있었는데 내가 이걸 평생 자신이 없다. 난 마케팅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었었다. 지금 생각하면 잘한 거죠. 증권회사에서 나왔으니까 간 거죠. 근데 마케팅으로 갔는데 뭐 경력이 없으니까 계약직으로 간 겁니다. 가기 전에도 상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가라고 했어요. 우선은 거기서 기회가 충분히 찾아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정규직 전환 오퍼를 받았었는데 또 딴 데로 갔어요. 더 좋은 회사로 가서 지금은 CJ에서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에 있다가 이제 CJ에 CJ 가기 전에 좀 한 군데 또 갔었는데 지금 거기가 생각이 안 나요. 거기 한 군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그렇죠. 가게 정규직으로 정규직 마케터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아까 팀장님이 그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커리어 패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로예요, 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갈 것인가인데 많은 경우 현실만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 스텝만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한 스텝만 보면 안 되고 두 스텝, 세 스텝을 읽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놓고 준비하는 거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내가 선택의 기준들이 확실해지는 거죠. 아까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을 옮기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없었으면 안 옮기겠죠. 그래서 패스에 대한 인지와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확실했다는 거는 내 패스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 보는 에피소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캐리어 패스가 비서 쪽으로 확실하게 잡혀 있고, 근데 비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어 가실 거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보이니까 패스라는 거에 오늘은 성장 성숙에 더불어서 패스라는 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네. 그냥 이게 생뚱맞은 얘기인데 한 20년쯤 뒤가 되면 리드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 자리를 뭔가 AI가 아니 왜냐면 두세 수를 더 앞을 보고 커리어를 선택해야 된다 했을 때 내가 인풋을 딱 넣으면은 AI가 저희 지금 AI 공부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계약직 가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아직까지 미묘하게 이런 컨설팅도 요즘에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미묘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그 성역처럼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학생 시절에 이제 리드미의 그 보살핌을 살짝 터치를 받고 이렇게 업이 됐지만 리드미 이게 약간 이게 진짜
막말로 이제 빠돌이 빠순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무리 좋은 그런 제안을 해준다고 해도 최고의 베스트 선택안이 이거야라고 말을 해도 어떤 주변의 선생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의 진짜 진심 어린 조언과 그런 말과 이런 이렇게 들리는 소리라던가 그런 부분이 빠지면 별로 크게 가고 싶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은 부분들이 대신 캐리어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걸 정답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답이 아니고 그 AI가 원하지 않는 답을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정답이 아니지는 않는 거죠. 얘 나쁜 거 아닌가요? 에이, 뽑기요 이거 AI. 뭐 사실은 리드미에 보시다 보면은 알파고가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도 어떤 분께서 누구 또 빙산 얘기하더니 이제 네. 또아참 뭐 이런 거 홍보해도 되는 거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선배 마음이 필명으로.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네요. 뭐 이건 딴 얘기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장이 저희도 이제 특히 이제 그 여기 이제 대표님이나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이제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미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김지현님께서 그 쓰신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의 공통점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결국 이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든 간에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하루하루 티가 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쭉 축적이 돼서 이 좁은 시장 안에서 김지현 그럼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네 회사로 가? 야 되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브랜딩인 거죠, 네. 사실. 그렇죠. 자기 브랜딩이 그런 의미로. 사실 리드미 에피소드를 놓고 보면 높게 올라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들 중에 하나 그거예요. 사소한 일, 그 다음에 평상시에 본인의 행동과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이게 실제 실화인지 그냥 그 형이 되게 멋있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두 사람한테 복사를 한 달 동안 맡겼다. 수천 장을 복사했을 거잖아요. 그거 우리도 돌았는데. 그 형 누구예요?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김 아니구나. 그러면은 한 사람은 그냥 내내 복사만 해서 복사 스킬만 늘었고 한 사람은 복사하면서 그 내용을 봤다. 뭐 이건 다 아는 얘기. 이거 되게 그냥 홍콩할매 같은데 이거 이거. 뭐 대충 누군가 지어서 네. 계속 쓰는 얘기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죠? 어떤 역할을 내가 맡고 있든 간에 거기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 본질을 충실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매우 중요하죠, 사실. 박사님 어떠세요? 이게 그런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충실하게 한다는 게 근데 또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 얘기를 주시니까 그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한 60년대, 70년대, 한 80년대까지도 프로페셔널이라는 거는 한 영역의 전문가가 되는 걸 프로페셔널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프로페셔널이 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뭐 배달을 잘 하시는 분들, 생활의 달인 약간 이런 그런 분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뭐 요즘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게 되면 프로페셔널은 스페셜리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 영역의 전문가이면서 일반적인 것들을 다 내 걸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프로페셔널 영역을 다 그 답습하고 그 모든 영역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김지현님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는 나도 열심히 하고 싶었어 마음은 아니면 또 그렇게 못할 수 있는. 그래서 왜 그 프로페셔널 얘기가 됐냐면 일단은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자기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서라면 비서의 영역에 대해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 영역은 내가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최선이고 최고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외에 어떤 키워드를 덧붙여서 나를 마케팅할 것인가 이거를 또 가져와야 되는 게 또 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서가 되면 비서를 해야 되고요. 저같이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별적으로 1대1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프로페셔널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
내 스스로를 어떻게 퀄리파잉하고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내 걸로 끊임없이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 걸로 가져와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되는 게 프로페셔널이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비서분이셨는데 결국 인사팀으로 네. 정규직 전환이 되셨던 분이 사실 지금 딱 그 말씀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로서 그 본질에 너무나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베이직이잖아요. 그 베이직을 너무나 충실하게 하셨고, 그럼과 동시에 이제 본인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네네. 또 자기에 대한 PR을 하고 하는 활동들을 병행하셨던, 하지만 중요한 건 기본을 되게 잘해야 네, 인사팀으로 데리고 와도 저 친구가 비서로서 참 훌륭했으니 여기 와서 잘하겠지라는 마음이지, 예를 들면 저 친구는 지금 비록 비서 일은 잘 못하지만 인사팀 오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체대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체대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되게 발라요. 네. 예의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되게 바르고 책임감도, 네. 그다음에 끈기도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약간 승부욕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체대 친구들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그때 비서도 사실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죠. 비서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인내심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쵸.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눈치라는 것도 굉장히 센스가 빠르고, 있죠. 센스가 빠르고, 센스가 있죠. 그 다음에는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임원의 비서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주워 듣는 게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풍어를 좀 읊게 되고, 그렇죠. 빅픽처를 좀 더 먼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강점이 될 수 있지 않나. 회사의 기밀을 굉장히 의외로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직군이 비서랑, 또 하나가 통역사들. 네. 통역사.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업의 본질과는 달리 하여튼 정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제가 아는 건 더 하나 있습니다. 택시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계신. 알고 계시죠. 택시기사님들은 진짜 모든 걸 알고 계시죠. 모든 걸 알고 네. 계시죠. 되게 도사 느낌 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 거의 약간 뭐 얘기해보면. 썰전에 뭐 유시민 못지않은 이런 분들. 저는 이제 뭐 이건 딴 얘기지만 갑자기 또 이런 얘기 생각나요. 예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대기업에서 거기는 이제 비서와 임원들 사이에 또 이제 뭐 좀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뭐 많이는 아니고 종종 이제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서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급의 정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이제 때로는 좀 이제 부정이나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만약에 A라는 임원이 있다. 그럼 A라는 임원의 비서는 뭐 B라는 조직에 있는 팀장들이 인터뷰를 해서 뽑아줘요. 전혀 무관한 사람을 뽑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인터뷰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막 자신있게 막 인사를 하죠. 자기는 한국어와 영어가 다 된다고. 그래서 한참 한국어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영어로 자기소개를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My name is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영어를 계속 이래서 우리가 저분은 정말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비서는 굉장히 정직하고, 그죠? 우리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영어 실력에 대해서 그냥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혹시나 비서직을 꿈꾸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느렸던 건 아닐까요? 충청도 분이었을까요?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한마디만 해봐도 알잖아요. 맞아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그래서 다 웃음 참느라고 되게 어려웠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 헨리님은 이게 이제 비서 얘기지만 비정규직 얘기인데. 네. 저도 비정규직에서 전환이 됐고, 그죠? 그래서 본인도. 네. 그리고 본인의 비결은 뭐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당시에는 뭐 말이 포장이 사실 인턴도 비정규직이고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렇죠. 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월 단위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처음 하는 일이고, 제 당시 사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1년은 사원이어도 1년은 회사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서 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월급의 이상만큼 가치를 해야 내가 뭔가 더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 해주셨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저는 일단 가르쳐 주시는 걸 최대한 빨리 흡수를 하려고 하면서 그 외에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한참 위 선배님부터 이제 저랑 비슷한 분들 그래서 막 IT 회사였는데 저는 사실 마케팅 부서였기 때문에 별로 관련이 없는 엔지니어 부서가 저 끝에 있으면 그분들이랑도 최대한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사실상은 우리 회사의 기반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면면이 그냥 애정을 가지고 다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얘가 뭔가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자세를 높게 봐주셔서 이제 전환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그 회사가 이제 다소 상황이 이제 코리아 지사가 좀 어려워져서 축소는 됐지만 제가 옮겨야 될 상황에서 먼저 막 여기저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여기 가볼래? 저기 가볼래? 하면서 막 먼저 제안해 주신 게 되게 감사했던 게 그분들도 다 똑같은 말씀이 너의 업무 능력도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뭐든지 간에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예뻐서 이제 신입 때는 다 이제 그렇게 봐주는 거다. 이제 그랬던 것들이 매우 있었던 중요한 것 같아요. 그 MBTI 네, 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상담 선생님분이 내향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그때 MBTI로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심리 상담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또 받았고 대학교 초 때 받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MBTI는 뭐 아니죠? 에너지가 상당히 있으신데 내향적 물론 내향성과 외향성이 둘 다 존재할 저는 텐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확 바뀐 케이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윤 대표님 기억하실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적극적이긴 한데 이렇게 되게 개인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울기도 하고요. 이게 좀 경험치를 네. 통해서 자신감을 그런 케이스. 회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 얘기 하잖아요. 성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변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변하죠. 왜냐하면 성격이 변하는 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원래 태어나기로 갖고 있는 성격이 있고요. 부모의 양육 태도, 경험,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성격은 평생 바뀔 수 있는 거죠. 대신 쉽지는 않겠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가 내향적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내향적이지 않아 보여서 학교 때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던 당시에는 이제 뭐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바뀐 게 사회생활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다 참아야 돼 이런 게 별로 저한테 유리하지 못하다는 거를 그 첫 번째 회사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신 이야기들이 개인 얘기예요. 이게 이게 나죠. 제가 하는 네. 거를 그때 표현을 정확히 못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정확히 얘기를 못했고,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도 말을 못했고 이랬는데 한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그걸 말을 똑바로 못하는 게 되게 오히려 그게 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랑 항상 악플을 해요. 그러네. 그러네. 성장하시겠네. 에너지를 보니까 앞으로 많이 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20대 중반에 후반 넘어가는데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꽤 굉장히 흔치 많이 않죠. 네. 근데 이 과정을 제가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처음 회사 생활도 리드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지금도 계속 어떻게 연이 닿아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제 여기 글도 리드미에 쓰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스스로 성장했다는 걸 여기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스스로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취업준비생일 때부터 많이 변했고 그건 정말 경험, 오로지 경험. 근데 이런 성향이나 성격이 바뀐다는 게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명제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바뀌는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절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어마어마한 고통의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거죠. 야, 근데 그거를 만들어준 게 리듬이라니. 네, 진짜 정말 진짜로. 아 진짜. 이제부터는 앞으로 더 빨리 성장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를 만났기 약간 느낌이 차는 리듬이 이철환 박사님. 약간 느낌이 약간 성장 점쟁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네. 네, 성장할 겁니다. 막 이렇게. 좀 이따 약 지어주시면 되겠네. 확실한 건 그러니까 1차의 그 성장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2차는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낫고 근데 살짝 궁금해지는 게 제일 결정적인 어떤 계기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회사가 처음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노력과 회사 주변 분들 그 직원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회사가 갑자기 축소되는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충격이 일단 컸고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제가 이직에 처음 성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거기 떨어지면, 그러니까 안 되면 갈 데가 없겠다 생각을 했던 게 취업준비생 때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딘가를 갔고 힘들게 갔는데 그게 이제 회사가 잘 안 돼서 이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을 때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는 막 울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대표님한테도 막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시기에 결국 지나고 한 2번 이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회사는 많고 회사는 많고 다만 내가 나에 대한 스스로 가치를 잘 이제 만들어 갔을 때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남들이 보기에 그게 그리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렇게 남들 보기에 좋은 회사가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이 막 왜 그런 데를 가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또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있어라는 거를 이제 찾았을 때 그게 충분히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그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그 바람직한 건강한 거죠. 네, 건강한. 거기다가 제가 조금 하나 더 이제 앞으로 키워나갈 부분은 내재적인 만족도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재적으로에 대한 만족도를 키워나가는 것만 조금 더 키워나가시면 아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요인이 되는 게 학생 때부터 직장 찾을 때까지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주변 사람들. 근데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만족해야 이 행복하다는 거를 깨달아가는 저는 지금 그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많이 그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그거에 gat혀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서 많죠. 얘기를 해보면 매우 많죠. 네, 근데 그걸 벗어나는 건데 혼자는 좀 힘들고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뭐 그게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건 다른데 어떠한 그런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황 선생님도 만났고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좀 얘기를 많이 되게 해보면서 아름다운데? 깨달으면 진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정말 그 빙산의 아래쪽을 계속해서 드릴로 뚫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 어떤 그 박사님의 앞으로 어떤 논문 중에 한 케이스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네. 앞으로 끊임없이 제가 이제 가수 앞에서 네. 에너지를 공유하도록 뭐 한번 악수하셨으니까 네. 자주 그리고 뵈면서. 이런 기회를 리드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리드미는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커리어를 보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보다 보면 이제 되게 나랑 비슷해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좀 힐링을 얻을 때도 있고 그리고 되게 냉철한 글도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경험에 의한 글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독설도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래서 꼭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요즘 있으니까 굉장히 그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그러니까요. 리드미의 거의 광고판 같은 분이네요. 근데 이상해요. 리듬미를 한번 겪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선생님들이 교주가 되고 오늘 일부러 이렇게 섭외가 된 앞으로 계속 섭외하실 거죠. 네? 아니야. 되게 우연인데 이거. 나는 왜 헤일리님을 3주간 출연하나 했더니 다 이유가 그러니까. 있어. 우연을 가장한 그렇죠. 어쩌고.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참여를 했는데 여기 왔더니 뭐 황하선님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오고 싶고 막 그럼요. 리듬이 이런 문어발이죠. 네, 문어발. 문어발이 네.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그. 아니 저 아니면 언제 20대 중반이야 이렇게 예? 벌써 네. 이렇게 해서 말을 끊어야 되는 거죠. 리드미어 영원하라. 네. 리드미는 AI에도 불구하고 네. 리드미어 영원하라. 네. 자, 아무튼 오늘 그 에피소드 정말 그 알찬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비서라는 주제를 꺼내셨지만 사실은 비정규직 혹은 인턴, 뭐 심지어는 정규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그 고민거리와 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역시 그 저희는 어김없이 한 줄 평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를 보시니까 네. 친한지. 아니 대표님 약간 좀 쉬고 계셨던 것 같아서 준비하신 것 그래요? 같아서. 네. 그럴 리가요. 저번에 내가 먼저 해가지고 오케이. 나 먼저 안 시킬 줄 자, 알았더니 그러면은 박사님부터 찌르시네. 해볼까요? 저는 조금 녹화에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니 원래 이렇게. 박사님은 한 줄 평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네, 저는 이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출연이니까 네. 우리 헤일리님이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 길은 내가 만드는 거다. 되게 그냥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이걸 읽어보시면 더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게 예쁜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좀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에피소드와 관련된 노래는 없나요? 이거는 지난주와 같이 아, 내가 할 건데 왜? G.O.D의 길이라든지 윤 대표님께 제가 G.O.D의 이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촉불하나라든지 뭐. 네. 그렇군요. 네. 네. 대표님 어떻습니까? 한줄평. 대표님 노래 선곡 노래하셔도 돼요. 그냥 아, 그러니까 네. 한줄평 생각 안 나면 그냥 노래를 하세요. 아니, 근데 딱 하려고 그랬는데 G.O.D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난 더 오래된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없어. 뭔데, 안 뭔데, 할래, 안 뭔데. 할래. 아, 무슨 해봐요. 노래죠? 그래. 궁금한데 네? 제가 아는 노래일까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목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천생연분을 해피엔딩으로 생각했어. 아, 어쨌든 네. 네. 아, 부끄럽네 이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런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드는 되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원래 보통 제가 마지막에 하지만 이걸 이어받아서 제가 하나 할게요. 제 생각이 좀 비슷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순간. 그렇죠. 나 이거 하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비서시든 뭐 다른 업무시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여러분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도 굉장히 확실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걸 받아서 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고통의 과정이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해피엔딩으로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힘든 과정을 버텨나가는 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피엔딩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또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박사님의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오늘도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신선하고 또 가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